제가 지금 어제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어제 늦게 밤 늦게 이제 서울 도착해서 따지고 보면 좀 오랜만에 서울의 땅을 밟는데 이런 되게 계속 바다와 산을 보고 있다가 이런 세련된 도시에 있는 세련된 책방 공간에 오니까 갑자기 또 더 낯설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런 여러분들을 뵙는 것들이 또 되게 드문 시대가 되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새롭고 또 그런 마음도 네, 울렁울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이제 정지우라고 하고요. 이제 이 책을 이제 작년 12월에 출간을 했는데 작년에 딱 제가 처음 책을 쓴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년차 작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뭐 인문학 책, 뭐 청춘 인문학, 뭐 분노사회 이런 되게 분노사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책을 쓰다가 요즘에는 또 다양한 또 에세이집 이런 것들을 쓰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저의 이제 어떤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고요. 작정하고 뭐 한 1년 정도 잡고 쓴 그런 책은 아니고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그동안 썼던 글들 한 몇 년치를 이제 모아서 거의 반 정도는 걸러내고 편집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이제 나머지 반 정도의 글을 쓰기에 대한 글들을 이제 묶여서 출간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약간 보시면 조금씩 시차가 다른 느낌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는 뭐 15년 글을 썼다고, 어떤 때는 뭐 10년 글을 썼다고 이제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쓴 거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한 15살 무렵에 어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쓰기라는 것에 어떤 매혹에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 좀 소설을 쓰면서 뭐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소설가가 된다는 게 뭐 등단을 하고 뭐 문학상을 받고 소설책을 내고 이런 것들이 소설가가 된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설을 계속 쓰는 일이 되게 중요할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힘이 중간에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뭐 소설로 공모전도 받기도 이제 공모전에 수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소설을 못 쓰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 제가 만들어내는 그 소설의 영역이라는 것의 어떤 상상의 세계 이 상상의 세계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좀 죽어가는 느낌 대신 이제 좀 현실이 되게 다가오는 한 20대 한 중후반부터 정말 그 피부에 닿아오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좀 뭐 인문학 책이나 사회 비평서들 이런 것들 뭐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 이런 것들을 쭉 썼었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아기도 생기고 또 결혼을 하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현실에 대한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좀 무뎌지는 느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굉장히 그 어떤 날카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비평하고 비판하던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또 무뎌지면서 최근에는 뭐 사랑 에세이도 쓰고 심지어 예, 뭐 행복에 대한 에세이, 뭐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도 저는 삶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릴 때 되게 몽상적이었고 공상적이었을 땐 소설을 쓰다가 굉장히 현실에 부대낄 때는 뭐 청년에 대한 현실 같은 걸 쓰다가 또 지금은 조금 부드러운 형태의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겪어가는 삶의 어떤 흐름처럼도 느껴지고 글쓰기가 그렇게 삶이랑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훌륭한 작품, 위대한 작품을 위해서 삶을 막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어떤 정념적이고 위대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막 삶은 정말 뭐랄까 약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죠. 과거에는 문인들은 뭐 다
술 마시고 맨날 뭐 도박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 정신을 난 위대한 작품만 쓰면 된다 이런 또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 제가 느낄 때는 글쓰기는 삶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쓰는 글이 내 삶을 파괴한다든지 삶을 희생시켜서 좋은 책 써서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의 글쓰기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면 글을 안 쓰는 게 낫고 글을 쓴다면 정말 내 삶을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내 삶을 좀 긍정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글쓰기를 해 나가서 이 삶과 글쓰기가 계속 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글쓰기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반드시 뭐 행복한 이야기만 쓰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 현실에서 겪는 너무 많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경험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도 내가 내 삶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계속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기 이제 프로필에도 소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의 모든 종류의 글을 다 써오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소설 쓸 땐 소설 쓰다가 뭐 비평 쓸 땐 비평, 평론 쓸 땐 평론 쓰고 요즘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동화책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가 동화도 많이 썼어요. 공모전 다 떨어졌지만 제 동화책을 내주실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한창 신혼일 때는 뭐 누구나 좀 사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신혼일 때는 또 사랑 에세이도 쓰다가 또 요즘에는 제가 그 어떤 다른 직업도 가지게 돼서 그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것들도 또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글쓰기라는 걸 뭐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글만 쓰겠다는 것보다 이 삶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평생 글을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냥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궁금한 거는 그쵸 나중에 다 질의응답 또 더 그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제가 주변에서 저랑 친한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전업 작가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작가다 그러면 뭐 되게 집안에 있는 되게 햇볕 드는 창가에서 글만 쓸 것 같지만 그런 작가란 제가 알기로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뭔가 다른 뭐 생업이나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방을 하거나 출판사를 하거나 우리가 아는 많은 소설가나 시인들이 출판사 대표인 경우 되게 많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대학에서 강사를 하거나 뭐 겸임 교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 가르치는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든지 혹은 글 쓰는 것 이상으로 방송 출연을 더 많이 하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되게 오로지 글만 쓰는 작가란 사실 거의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어떤 이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또 그런 시대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또 글을 쓰는 시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글쓰기가 되게 성스러운 작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밥 먹거나 산책하듯이 뭐 헬스장 가듯이 하는 그런 일처럼 많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글쓰기가 이제 우리 삶을 되게 북돋아 줄 수 있다면요. 그래서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도 어떤 글쓰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약간 스스로 좀 글쓰기 전도사처럼 어딜 가나 글 써야 됩니다. 글 써야 됩니다. 약간 이런 뭔가 약간 정치합시다 뭐 이런 것처럼 글쓰기 합시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제가 약간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직업인들 만나보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의사를 하느라고 그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인턴 내지 않고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의사 안 한다. 변호사들은 내 변호사들의 90% 이상은 내 목표는 변호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뭐
뭐 교사든 뭐 누구 됐든 뭐 회사원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데 글쎄 뭐 작가가 제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저는 뭐랄까 전혀 나쁘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주는 측면이 있고 가능하면 저는 글을 써보라는 권유를 주변에 항상 하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글만 쓰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생업이나 다른 어떤 측면의 일을 전혀 없이 글만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것도 하면서도 우리가 뭐 사랑도 하고 집에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면서도 글쓰기를 함께 한다면 삶에서 굉장히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살고 떠나는 인생인데 물론 뭐 윤회를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글쓰기를 한번 자기 삶의 일부러 가져본다는 것은 저는 절대 후회할 일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뭐 나는 10대 때부터 목표가 오로지 등단이고 그래서 신춘문예 등단해서 나는 뭐 단편 소설집 내고 문단에서 어떤 명망 있는 소설가나 시인이 되어서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되게 어떤 위대한 문인이 되겠다 이런 목적 갖는 거랑은 전혀 별개로 저는 그런 거랑 전혀 별개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랑한 일에 대해 쓰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매일 밤마다 이제 한 일이 그 아내랑 아이 재워놓고 글 써서 여행에 대해서 한 편 올리고 한 편 뭐 안 올리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냥 근데 불과 이제 며칠 지났지만 첫날 여행으로 치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의 느낌이 처음 여행지에 내려서 처음 그 바다를 보던 설렘과 또 돌아왔구나 그리고 약간의 좀 그 당시 비가 왔으니까 되게 우중충함과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또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써놓은 글을 보면 너무 생생해요. 이게 10년 전에 써놓은 글도 저희가 지금 당장 10년 전을 떠올리면 10년 전의 하루 거의 기억나는 날들을 꼽아내면 며칠 안 될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뭐 20년 전 10살 때 10살 정지우의 하루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 한 열흘 될까요? 제가 기억하는 날들이 다 합쳐서 며칠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만약 글을 써놓게 되면 우리가 되게 앨범처럼 간직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게 간직을 하려고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서사는 절대 사진 속에 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아침부터 땡 해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동영상으로 타임슬립을 다 찍어놓지 않는 이상 하루의 서사는 절대 다 담을 수가 없는데 글쓰기라는 건 그런 서사를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삶을 계속 서사화하면서 내 삶을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계속 재구성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로는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보통 같았으면 뭐 그냥 글쓰기 강연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30분 동안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지가 뭐 물론 저한테 이제 출판사에서 컨펌을 받긴 했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디자이너 분도 뭐랄까 책을 아마도 읽으셨는지 뭐 목차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에 담긴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표지 처음 받아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뉴에 있는 게 시간 콜렉터잖아요, 그쵸? 밑에 보면 되게 작은 영어로 뭐 타임 콜렉터라고 써 있지 않나요? 메모리 콜렉터? 네, 네. 기억 수집가, 시간 수집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기억 수집의 역할이 굉장히 전 크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냈던 책 중에서 이제 너는 나의 시절이다 이런 에세이집도 있는데 그 에세이집은 저의 어떤 사랑 이야기, 육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아놓은 에세이집인데요. 그 책을 만들 때부터 저는 이제 이거는 그래도 한 시절의 어떤
저의 앨범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지금 읽어봐도 지금 제가 까먹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처음에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분유를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 부르면서 재워줬던, 지금은 노래 아무리 불러도 안 자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막 아이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야 기절해서 잠이 드는데 그때는 노래 불러주면 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정 노래도 막 불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라든지 또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아내랑 같이 뭐 신혼여행을 갔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억들이 저에게 되게 담겨 있는 그런 에세이집인데, 그걸 쓰지 않았으면 저는 거의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뭐 사진은 남아 있겠지만 사진을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과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때 아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디 갔었지? 왜 갔었지? 가서 어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서사고 글쓰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남기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지난 주말에 예전 저는 이제 그런 글쓰기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령 뭐 지난 주말에 아이랑 둘이서 마트에 갔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뭐 키즈 카페에서 놀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랑 둘이 손잡고 딱 있으면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 듯한 그 느낌과 아이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과 그 내 손을 놓지 않는 이 아이의 손, 이 손은 얼마나 갈까?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손 안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써놓으면 분명히 이제 그 지난 주말의 기억이 날 텐데,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되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을 하면 사는 거고, 이제 기억을 못하면 이제 우리의 자아를 잃고 삶을 잃는 건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게 해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수영하는 사람인지 해녀인지 모르게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디자이너한테, 해녀라고 하면 저희 이제 머릿말에 이제 해녀에 대한 얘기를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글쓰기 방법론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 저도 20대 때 이럴 때 글쓰기 실용서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책은 정말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을 썼던 그런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든지 그런 책들이 이제 아니면 뭐 당시에 그 제목 하여튼 플리처상을 받았던 그 작가가 또 자기의 글쓰기에 대해 썼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은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이 글쓰기 실용서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뭐 실용적인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어떤 저의 태도, 그리고 글을 쓰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또 글을 쓰고 났을 때의 어떤 기분, 글 쓸 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놨던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령은 그거죠. 제가 이제 그 요즘 우리나라에는 단문 쓰기 유령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챕터를 썼던 적이 있는데, 정말 뭐 대학교에 가도 그렇고 아니면 논술 학원에 가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원칙 중 하나는 무조건 글을 짧게 써라는 게 있어요. 단문을 써라는 게 있어요. 문창과에서도 그렇고. 근데 단문을 쓰면 당장 실용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정갈한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길일 수는 있죠. 근데 당장 제가 좋아했던 그 문학 작품들만 둘러봐도 단문으로만 채워진 글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해밍웨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제가 좋아했던 뭐 작가들, 뭐 도스토옙스키, 뭐 헤르만 헤세, 뭐 수많은 작가들이, 뭐 마르케스도 그렇고, 이 장문과 단문을 되게 골고루 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케스 같은 작가들은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는 정말 장문만 쓰지만 또 다른 책에서 보면 단문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문이 옳고 장문이 나쁘다라는 사실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당장의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단문으로 연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궁극적인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의 이제 글을 썼었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 기도하는 수녀님이죠. 수녀님도 있고, 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글쓰기를 기도하기랑 되게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신에게 말을 걸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과 대화를 하는 건데, 글쓰기도 결국에는 나의 백지 혹은 백지 너머에 있는 어떤 독자와 대화를 하는 거라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적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리병 속에 담기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유리병 속에 담기는 배가 왜 여기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유리병 속에 담긴 편지와 관련된 그런 표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편지 쓰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글쓰기 어렵다, 나 글쓰기 너무 심각하다, 너무 글쓰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시작하는 이제 많은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글쓰기라는 말을 저는 항상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연인이나 나의 뭐 배우자에게 하고 싶었지만 말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싸우는 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털어놓는 거죠, 편지 속에. 전 글쓰기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 배우자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서 배우자에게 보여주면 그게 글이죠. 어떻게 보면 꼭 편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아니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근데 직접 말하기엔 너무 오글거리고 부담스러울 때 그래서 뭐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써서 편지로 주는 거죠, 에세이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글쓰기의 되게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쓴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랑 싸우고 쓴 글도 많고요. 약간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보는 거죠, 제가 써놓은 글을.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쓴 글들도 있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읽고 나서 뭐 울었다는 글도 있고, 어머니의 삶에 대해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글이 되는 거죠, 나의 편지들이. 네,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잘 담겨 있는 표지가 아닌가. 제가 만든 표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셨어요. 네. 그 우리가 왜 작가 그러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관념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들하고는 좀 다른 지점에 계신 분 같다고 느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도. 지금 떠오르는 예는 그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만나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한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젊은 분들의 솔직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의 작가들은 돈하고는 가급적 먼 곳에 네. 의식적으로라도 있으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읽으면서도.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제 주변에 다양한 작가분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하거든요. 소설가도 있고 뭐 시인도 있고 그냥 인문학 작가도 있고 에세이스트도 있는데, 뭐 글쎄요, 저도 뭐 예전에는 작가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그냥 다 동네 아저씨랑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그런 스스로 자기가 생활인으로서 겪게 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좀 감추면서 뭔가 그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글 속에 그 사람과 실제 사람이 괴리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실망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었는데 아는 대작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실제로 보면 미숙하고 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뭐 못하다 그럴까 그런 면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작품으로는 와 이렇게 감탄을 하게끔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 겪었죠. 예. 그런데 이제 쓰신 거를 보면 그 자리에 계속 삶을 아까도 얘기를 하셨듯이 글이라는 게 내 삶이고 삶이 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뭐 엄청난 위대한 작품, 위대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쓴다는 또 그거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연결은 되지만 똑같지는 않은 글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치 이 왜 테니스 선수가 그 서브를 구석구석 찔러 넣잖아요. 아주 여러 각도로 여러 지점에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쩜 글쓰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면서 어쩜 이렇게 적확하게 잘 묘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독자 한 사람. 네.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좀 오래된 책인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최근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저도 뭐 하루키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딱 하나 공감이 안 되는 지점이 딱 한 페이지 정도 있었어요. 딱 근데 그 페이지에서 이제 물론 이제 하루키는 소설가이고 또 저처럼 막 온갖 잡다한 걸 쓰는 사람과는 다른 또 이제 작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동시대의 그런 독자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문단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제 하나의 작품 계열을 남김으로써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작품 대열에 합류하고 그런 한 명의 문인으로서 글을 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다르게 느꼈던 거는 저는 제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당을 다니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신앙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사후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아와는 좀 단절된 그런 세계라는 또 믿음도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뭔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뭐 대작품을 남긴다든지 이런 생각은 스스로 오히려 되게 없애려고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나의 삶과 괴리가 되어가는 길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제가 그래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면서 많이 공감했던 것이 내 존재의 어느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시선이 아주 처음 만나는 문장이면서 공감하게끔 하는 저는 그 문장이 참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대표님께서도 이제 계속 글을 쓰시고 제가 칼럼도 오늘 재밌게 읽고 왔었는데 그런데 그 책 네. 속에서 언급하신 카피라이터가 접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를 존재한 측면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 대표님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글 쓰는 자아를 갖고 계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네, 그 얘기 조금 더 이따 하도록 네,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직업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 글을 써서 그러니까 소위 많이 하는 얘기처럼 글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한 사람이 이제 전업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잡, 쓰리잡 아까 얘기하셨듯이 출판사도 하시고 뭐 책방도 하시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네. 이게 뭐냐면 네. 저는 읽으면서 이분은 처음부터 글을 쓴다는 거, 글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좀 달랐던 것 같아. 내가 꼭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생계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이 경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글쓰기라는 것은 이 정도. 그리고 완전히 직업하고 처음부터 연결시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굉장히 읽는 내내 네. 참 독특하다. 글을 쓴다는 걸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제가 뭐 제일 처음에 글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이제 전업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적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제가 소설을 쓰면서 느꼈던 좀 가장 큰 뭐랄까 아쉬움 같은 거는 이 상상과 공상과 환상의 영역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제 삶이 좀 왜소해지는 느낌이 거꾸로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내 삶을 되게 희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글쓰기의 방향성이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얼마만한 비중으로 쓸 것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글쓰기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쓸 생각이기는 한데 네. 그때그때마다의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지는 않겠어. 혹시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뭐 그때는 제가 20대 때 청년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이제 만나는 그런 문창과 학생들과 맨날 소설 이야기하고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도 경험을 해보고 싶고 뭐 다양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또 소설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뭐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설 창작이라는 거는 되게 저한테는 소설을 되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는 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좀 삶 속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소설은 덜 쓰게 되면서 삶을 기록하는 글쓰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갔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가 느껴도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네. 아주 오래도록 꾸준히는 사랑하나 뜨겁게 사랑하진 않는 것 같은. 네,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은 네. 한편으로는 이대로는 계속 사랑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글쓰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글쓰기가 너무 질리고 네. 이 사람이 너무 질리고 이대로 계속 이렇게만,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랑 연애에만 몰두하다가는 이 사람을 더 오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각자 일도 하고 각자 취업도 하고 각자 인생도 살아가야 이 러브 앤 라이프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글쓰기의 라이프 밸런스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여기 직접적으로 쓰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우리 정지우 작가께서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랄까 시선이랄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완전히 다 거기에 몰입하고 쏟아붓지는 않으나 그러나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 그 절묘한 지점을 굉장히 잘, 그러면서도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글을 쓰십니까? 그것도 네. 그 높은 퀄리티로. 그게 글쎄요, 제가 높은 퀄리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종의 그 습관화된 측면이 되게 가장 큰 것 같긴 하고요.
운동하는 사람이 왜 계속 그쵸. 이렇게 하듯이. 예, 저는 지금 거의 태어나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맨날 이제 운동해야지 약간 맞아요. 이런데 근데 하여튼 맨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중독돼서 맨날 매일 예,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더 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과 비유를 해보자면 종목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날 쓰고 싶은 주제와 쓰고 싶은 스타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또 그것이 뭐 또 한 카테고리로 묶이면 책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측면이 음, 또 꾸준한 글쓰기에서 음.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에게 궁금한 지점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작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감사합니다. 분들을 네네. 위해서 질문을 요약을 할게요. 아, 네네. 하여튼 되게 좋다.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쩜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글을 쓰는 작가들을 보면 큰 작가일 경우에 더더욱 마음 안쪽에 그 분노들이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알아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뭐 다양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좀 원래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잡학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원도 갔다가 그냥 수료만 하고 때려치우고 나왔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되게 어떤 하나의 영역만 엄청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저랑 좀 안 맞았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책도 이제 많이 읽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 분야에 뭐 엄청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제 생각도 많이 적어보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지금도 여러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폭넓게 많이 했다. 그 네. 뭐 그런 걸 좋아했던 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전집과 책들만 다 이렇게 파고드시지만 저 뭐 정신분석학 몇 권 읽고 나면 뭐 진화심리학도 읽어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타인에 대한 뭐 통찰력, 다른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근데 제가 쓰는 글들의 상당수는 제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나의 심리고 나의 이야기인데 음, 사람들은 그렇다. 아니면 네.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음, 근데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깊은 내면과 음, 남들의 내면이 되게 이어져 있다는 경험을 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거 안 그래도 저도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에서 우리로 어떻게 나가냐 음,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 네. 그 사실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뭐 로스쿨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주변에 스트레스 푼다고 맨날 농구하는 친구도 있고 뭐 맨날 웹툰 보는 친구도 있고 뭐 맨날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막 하루 10시간 넘게 해야 되니까 남는 시간을 쪼개서 저는 이제 그런 시간에 글을 좀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쌓여가는 어떤 억압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중학생 때부터 좀 그게 저의 통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고등학교 야자하고 집에 오면 새벽 한 1시, 2시인데 그럼 새벽 4시까지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쓰고 2시간 자고 학교 가서 자고 뭐 약간 이런 사이클로 사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사이클이 된 건데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만약에 이제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고 싶은데 뭔가 비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시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로스쿨 생활 때부터 되게 틈새 시간에 글을 쓸 수 있게 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저의 블루투스 키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항상 어딜 가나 들고, 요만한 키보드가 있는데 지금도 제 가방에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뭐 화장실에서도 글을 쓸 수 있고 지하철에서 쓸 수 있고, 저도 지하철 오늘도 오면서 글 몇 개 쓰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나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 글은 딱 어느 순간 쓰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한 30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순간을 불러오려면 되게 많은 각오가 맞아요.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순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휴대용 약간 키보드 같은 것들이 정말 유용하고, 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순간들을 잘 포착하는 습관이 되면 또 어떤 시간에나 또 쓸 수 있게 되기도 네. 하고, 음. 그런 것들이 약간의 요령이지 않을까. 근데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이제 그 핵심을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나도 글을 쓰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글을 계속 쓸 수 있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네. 혼자 있는 시간에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글을 잘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서 도달한 결론이에요? 사실 이제 거의 가는 곳마다 받는 질문이긴 받는 해요. 질문이에요. 예, 받는 질문이긴 하고, 사실 그때마다 제가 좀 대답을 다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또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네. 글쎄요, 뭐 어떨 때는 이제 그 어떤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글쓰기 모임을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네. 비싼 돈을 내고 글쓰기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면 네. 축제처럼 되기 때문에 뭐 글을 쓸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되게 우리가 글을 쓰게 되는 매혹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의 독자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것이 뭐 블로그든 SNS든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의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나 글 안 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글을 또 쓰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되게 다양한 좀 장치들 속에 좀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까? 그런 것들. 그 사실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말이에요. 좋은 사람 또 좋은 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내용만 보면 실은 어느 꼰대가 했다고 해도 될 법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꼰대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까? 제가 읽으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런 시선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쓰기의 성스러운 의미와 동기를 계속 글에는 이런 거니까 어떤 사명 이런 거보다 어쩌면 부차적인 것들이 갖는 힘이 꽤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 중에 무슨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걸 나는 늘 갖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계속 하게끔 하는 힘이 글을 쓴다는 그 본질,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언저리라고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 인정 욕구 같은 것들, 내 글을 읽어줄 주변에 이렇게 만져지는 사람들을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 좋은 삶이란, 좋은 글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니 제가 꼰대 얘기를 꺼낸 거는 다 좋다는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저는 글 쓰면서 애늙은이 같다는 얘기는 항상 듣는 이야기. 그래요? 네, 아주 뭐 신선한 어린 작가 같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용으로 보면 이거 약간 꼰대 같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남지는 않는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노력을 강조하고 뭐 약간 이런 편이어서. 그리고 하여튼 어떤 그 좋은 것, 지당한 것, 이런 얘기도 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하십니다. 좋아서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주변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작가님도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제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책을 내거나 이러면 거의 모든 리뷰를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리뷰들을 다 찾아서 대충이라도 이제 읽어보는데 모든 태그에 다 좋아요를 누르고 막 일단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호평도 있지만 당연히 악평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뭐 야 이 책 사볼 바에야 고추 바사삭 타 먹겠다 약간.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글을 썼던 건데 약간 저는 근데 그런 악평들이 다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잃을 정도로 많은 흔들림을 느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선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고 언젠가 글을 쓸 때는 이런 시선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글쓰기가 계속 변해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어느 정도 채로 걸러내듯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글쓰기도 계속 변해가는 것 같고, 네, 저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는 게 내가 혼자 쓰지만 네. 실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가 그런 의미하고도 통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와 연결될지를 정하는 일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글을 읽고 어떤 철학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깊이가 얕아? 이런 걸 읽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책이 이렇게 어려워? 이게 언어야 말이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계속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독자와 소통을 할 것인지를 계속 정해 가는 거죠, 매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전에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간 사실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악플을 보고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다시는 그거를 못 볼 것 같아 이렇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 쓰셨잖아요, 책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글을 써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또 악평도 있고 악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는 글을 지지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가까이 없다면 그게 글쓰기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도 있고 블로그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쓰는 글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10분의 9는 내 글을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분의 1 정도만 좋아하겠지. 내가 10명한테 억지로 읽혔을 때 그러면 사실 그 10분의 9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너무 사실 상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제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제 인생이나 저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전 직장 동료 4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일 테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 두세 명이겠죠.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뭐 못마땅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도 지지율이 40%인데 그러면 나머지 60%는 싫어하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뭐 그래 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글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활도 또 있고 그래서 밸런스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정 작가께서 뭐 빼놨던 거,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질문 같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라이프 스타일은 꽤 명확한 데들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친구 많으세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다 약간 느슨한 지인들은 많지만 네. 막 이렇게 막 뭐 우정을 나누는 뭐 20년 지기 이런 친구는 없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러 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 안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뭐랄까요 좀 어떤 소비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떤 쇼핑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몰입 이런 것들도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사실 명품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관심들이 우리가 쇼핑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또 없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 정주행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몇 가지 것들은 제 라이프 스타일에서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또 여기 아, 그러면 운동도 안 하고 모두 안 하고 운동도 안 안 하고 운동은 진짜 해야 되는데 예. 네. 한때는 제가 쓴 글이 본인이 읽어보기에도 참 좋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는 글쓰기를 하고 싶어도 써지지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소재 혹은 그날 쓰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발굴 아니면 전율하여 받는 걸까요? 아까 이제 그 매혹적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 이어지는 질문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쓰다 보면 좋은 결말로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상을 마치고 쓰기 시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쓰시긴 했어요. 책에. 그죠? 네네. 일단 저는 과거에 내가 쓴 글이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약간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쓴 첫 책 안 읽거든요. 보기 싫어서. 근데 거꾸로는 뭐예요? 옛날에 쓴 거를 네, 보면 네네. 야, 그래도 이땐 좀 썼다. 아, 이런 건 또 뭡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렇죠? 언젠간 또 마음에 들 수 있고, 나의 그날의 기분과 아니, 제 컨디션과 증상이 주로 요새 그래서 오히려 옛날 게 낫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은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과거에 쓴 제 글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물론 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쓰는 글이나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오기도 했었고 특히 또 그런 많은 악평들을 거쳐오면서 또 저희가 달라진 그런 글쓰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글은 좀 그 시절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시절에 하는 행위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많이 걷어내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네. 예전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양반이 변한 걸 넘어서서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전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심지어 저는 글쓰기라는 건 또 시대적인 행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80년대 글 잘 쓰던 국민 작가들이 지금도 국민 작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10년마다 국민 작가들이 바뀌기도 하고 항상 그 시대에 어울리는 글쓰기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의 안목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면 당연히 나의 옛글은 어떻게 보면 또 좀 별로로 읽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네 뭐랄까 진짜 약간 그 왜 그 샌드 페인팅 있잖아요. 그 모래로 이렇게 예술을 하면 네. 이거를 어딘가에 소유하고 저장할 수 없고 그냥 바람이 불면 다 흘러가잖아요. 저는 글쓰기도 같은 걸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글쓰기를 하고 또 그 시절과 시대가 지나가면 뭐 흩어져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그랬다. 네, 네. 네.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네.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또 궁금하신가요? 개발 회사에서 인턴 IT 개발 협력 분야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캐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턴 일기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도 재밌고 맨날 새로우니까 잘 써졌는데 이게 이제 적응이 되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가 비슷비슷해지니까 글도 그래진다.
그럴 때 이거를 넘어서는, 그래서 읽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맛을 계속 드리고, 그리고 물론 내 자신도 그래지는 꿀팁이 있냐고. 네. 네. 글쎄요. 꿀팁이 있다면 약간 스스로의 기대치를 포기하는 게 저는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냉정합니다. 네, 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저도 책도 10권 이상 썼고 그리고 글도 뭐 SNS에도 쓰고 뭐 블로그에도 쓰고 언론사에도 쓰고 하지만 절대 반응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은 호응이 있지만 어떤 책은 거의 반응이 없고 SNS에 올리는 글도 뭐 좋아요? 어떤 글은 많이 찍히지만 어떤 글은 거의 없고. 근데 그게 네. 예상하고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저는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언론사에 쓰는 글도 어떤 글은 뭐 댓글 많고 어떤 글은 반응 없고 그 어떤 낙차랄까요? 리듬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 그 무엇도 저는 꾸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 어떻든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심지어 재미가 없든 뭐 되게 오늘 컨디션이 나쁘든 뭐 오늘 내가 쓴 글이 너무 싫어서 불태우고 싶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그런 상태가 2달이 이어진 3달이 이어지든 사실 그거를 사실 뚫고 나가는 게 모든 일에는 저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모든 일에는 뭐 공부든 뭐 일이든 글쓰기든 심지어 사랑도 항상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당연히 나도 권태기가 있고 나의 독자도 권태기가 있고 정주 책 좀 그만 써라 막 이런 독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사실 그런 마음이 저는 우리가 글을 써서 뭔가를 어쨌든 꾸준함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고 싶다면 반드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얘기를요. 팔로워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이 얘기를 또 네.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를 들어서 해보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기사에 실렸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똑같은 날짜를 정해서 오르든 내리든 매번 샀대요. 그냥 12시 뭐 하여튼 계속 그렇게 3년을 사니까 수익률이 40몇 프로? 그러니까 저기 오르니까 기분 좋았고 내려가니까 불안했고 이게 아니고 하여튼 그냥 산다. 정해진 액수만큼. 그래서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주식하는 마음. 네. 네. 그런데 얘기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에센스가 하여튼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만나게 되는 터널이니까 그걸 어쨌든 잘 넘어가시라.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출판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한 번을 썼더니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특히 그리고 이분한테는 에세이를 쓰기가 어려운데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책 한 권 내고 안 쓴 분들이 상당히 저도 여기 있어요. 그러셨구나. 30년 됐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대표님을 꼭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책을 내는 마음이라는 게 되게 많은 설렘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 1년이든 2년이든 걸려서 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출판사랑 같이 작업을 해서 책을 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기대를 갖고 책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열 몇 권째 내지만 지금도 책을 낼 때 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책 내서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책이 많이 팔려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대부분이 거의 99%저 포함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 첫 책을 특히 근데 99%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제 초판 팔리면 1세 팔리면 성공한 거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게 맥에 빠져서 그 이후로 뭐 글쓰기나 책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진짜 모든 작가들이 겪는 뭐랄까요? 어떤 골짜기? 책 출간 이후 대부분의 책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리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한 3, 4개월이나 한 5, 6개월쯤에 떨어지는 그 골짜기가 모든 작가들에게 있거든요. 정말 뭐 미친 듯이 막 계속 팔리는 작가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런 골짜기에서 대부분 작가들이 슬럼프를 겪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글 쓰는 일을 포기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고, 그러나 이제 또 약간 잠수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좀 몸이 풀리면 또 올라와서 또 글을 쓰는 이런 작가들이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계속 글을 써나간다는 것의 일의 어떤 가치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에세이 쓰기는 이제 어렵다고들 뭐 하실 수 있지만 뭐 제가 책에서도 에세이 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는데, 뭐 에세이 쓰기가 당장 어렵다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글쓰기 모임을 찾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라든지 뭐 회사 동료라든지 동네라든지 최나 책방 그런 거 없나요? 아무튼 어디 책방 있었습니다. 네. 네. 동네 서점이라든지 어디서 뭐 하는 그런 글쓰기 모임에 들어가면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쓰는 것도 보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고. 써도 되는구나. 네, 네. 그럼요.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네. 아까 그 책 한 권을 낸 이후에 두 번째로 가는 게 어렵다는 이제 그 얘기에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덧붙이면, 그 마거렛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쓰고 나서 뭐 하여튼 공전의 그 베스트셀러 히트작이 됐잖아요. 얼마나 출간 제의를 또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여기다 다 썼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읽고 멋지다 그러고 이게 진짜 같았어요. 이게 이 말이 맞지. 어떻게 또 있어. 여기다 다 썼는데. 근데 이제 그 수십 년이 흘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퍼내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아, 그건데. 그리고 실제로 미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쓰기도 했고. 예, 그래서 어쩌면 이게 조금 차오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글쓰기로 모든 걸 담아낸다는 건 저는 항상 불가능하다고 느끼거든요. 나의 아무리 내가 나의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100년 동안 쓰더라도 또 쓸 것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디테일들은 절대 글 속에 다 담을 수 없고 결국에는 남는 디테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글을 또 그 부모님을 바라본 새로운 시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저는 글쓰기에 좀 끝나지 않는 측면을 조금 더 믿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왜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어떤 한 주제의 연작을 그리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뭐 열 몇 작품씩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지점이 아닐까 해요. 네. 그려놓고 보면 내가 이 주제를 이 작품에서 다 못한 것 같고 여기가 빈 것 같고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시리즈가 뭐 어떨 때는 수십 편씩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네. 뭐 고양이 눈동자만 평생 그리는 화가도 있다고 그러게요. 하고. 네, 맞아요. 모든 고양이 눈동자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재우 작가님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늘 쓰는, 그래서 작가들에게도 뭐라 그랬죠? 뭐가 되는 작가님?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라 그랬나? 글쎄요. 네. 네. 하여튼 몇 명 안 늘 될 것 같긴, 2명 이상이면 작가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하여튼 굉장히 꾸준하게 늘 쓰시는 분인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잘 못 쓰는 사람도 계속 쓰면 잘 쓰게 될까? 그런데 본인이 질문하신 분이 쓴 글을 스스로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 같다. 열심히 물론 꾸준하게 쓰지만 그 써놓은 글이 좀 더 이제 좋아지려면, 좋은 글을 쓰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제가 약간 그런 에세이적인 글 아니면 뭐 아무 어떤 뭐 리뷰나 뭐 그런 다양한 글들을
정말 매일같이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0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일기장도 일기장이지만 블로그를 그때 처음 만들어서 블로그에 거의 매일 글을 썼었고, 뭐 그날 본 영화, 그날 본 책, 뭐 그날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뭐 비공개로 쓰는 것도 있고, 뭐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뭐 전체 공개, 막 일기장에 쓰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뭐 방문객 10명 있는 블로그에 내가 계속 글을 쓴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획기적으로 막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이 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건 하나는, 이제 글 쓰는 일에 되게 몸에 익은 건 확실하고, 계속 글을 써서 그것이 이제 탄력이 붙어서 이제 지금은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글 한 편씩 쓰게 되는 그 원동력이 사실 그 몇 년간 그냥 계속 쓰던 때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글을 만약에 정말 잘 쓴다, 근데 글을 잘 쓴다라는 사실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쓴 책을 썼지만 누군가는 또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런 지면 아깝다, 약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른데, 글을 잘 쓰려면 내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 어떤 글을 내가 쓰고 싶고, 어떤 작가처럼 쓰고 싶고,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 잘 쓴 글을 쓰고 싶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기준을 뭐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잘 쓴 글을 뭐 필사도 해볼 수 있고, 뭐 따라 써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게서 글쓰기 모임 같은 데서 내 글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는 잘 썼다, 누구는 못 썼다, 누구 어디가 이상하다, 어디가 좋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 나의 기준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런 부분 별로라고 했는데 내 기준에서는 이 부분은 좋아. 어떤 사람이 이 부분 별로라고 했는데 납득이 돼. 그러면 내 기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잘 쓴 기준을 확인하려면 내 글에 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되게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꼭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글쓰기 수업을 하실 생각이 없느냐.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랬더니 관심은 있다, 그죠? 네, 그럼요. 근데 네. 이제 로펌에 들어가셨다 그랬나요? 들어가실 거라 그랬나? 2월 7일 출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분간 가봐야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 것 네. 같다. 한 석 달 후에도 면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네. 다시 연락을 달라. 그래서 제가 주말은요? 그랬더니 주말이 있군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한 달쯤 후에 제가 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네네. 이제 소감을 쓰셨는데, 작가님의 책을 최인화 책방을 통해서 접했는데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글 쓰는 작가는 매개체, 전달자에 불과하고, 세상에 글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인상적이었고 깊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3년 전부터 이런저런 글쓰기 수업을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진솔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말과 글로는 표현해낼 능력이 없어서 제 안에만 머물러 있던 말들이 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싶어요. 글은 작가의 부분이며 반영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의 문장을 인용하신 건데, 작가님과 글을 결부시켜서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멘토와도 같은 책입니다. 예. 이 책을 써주신 정지우 작가님과 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된 최인화 책방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로 아주 네. 그
저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3쇄 찍었다고요. 네, 네. 네. 거기에 저희도 좀 기여한 거 아시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또 사실 그 최인아 책방의 그 북클럽, 네. 그렇죠. 그 북클럽에서 읽고 이렇게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한테는 또 그런 분들은 약간 새로운 독자? 네. 약간 기존에 책을 내면 사실 좀 자주 뵙던 그런 독자 계정들도 있는데 예. 처음 보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저는 또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여러분보다 먼저 읽었지만 먼저 읽은 독자로서 요즘에 글쓰기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았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시선들이 많아서 그것도 저한테 공부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바쁜 새 밑에 직접 걸음해 주시고 그리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얘기하시고 정리할까요?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독자분들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분위기가 특히 더 좋죠. 네, 네. 뭐 이 책방의 저 전구 모양 하나까지 너무 예뻐서 아니 여기 네. 오늘 오신 네, 분들의 오신 분들 표정이며 네, 뭐 정말 그 참여하시는 네, 제가 북독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또 제 목소리가 약간 뭐랄까 모노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되게 또 잘 몰입해서 눈을 반짝반짝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런 요즘 또 뭐 코로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되게 소중함을 또 오랜만에 느끼네요, 정말로. 네, 역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작가님도 동네에 오시면 또 들르시고요. 네, 네. 네. 새해엔 운동하십시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진짜 하고요. 복싱을 등록하려고 지금 석 달째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저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북클럽 회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